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2년 전 이혼해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혼자 힘으로 돈 벌고 살림하고 자식까지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 이혼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이 이따금씩 아빠가 보고 싶다고 칭얼댈 때는 있는데 그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만약에 제가 가정을 지키겠답시고 이혼하지 않고 시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면, 꾸역꾸역 억지로 참고 그렇게 살면서 버텼다면, 모르긴 몰라도 혈압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져서 제 명에 못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썩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멀쩡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아버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이겨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그 어떤 지원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 아래로 저랑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신우가 있는데 한참 사회생활 해야 할 나이임에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선뜻 당신들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것만 봐도 저희 집과 비교해서 많이 여유가 있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넉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댁에 들어와 당신들 모시고 살 것이라 생각했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시댁에서 아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섭섭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비록 남편이 당시 모아놓은 돈이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이 초라한 액수긴 했지만 애초에 시댁 지원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남편의 청혼부터 거절했었을 겁니다. 당장 모아놓은 돈이 얼마 차이 나는 것보다 같이 꾸려나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 빌부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희들이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에다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대충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아껴보겠다고 신혼여행도 KTX 타고 경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퉁치는 게 아쉽긴 했지만 해외여행은 나중에 자리 잡고 나서도 갈 수도 있는 거였으니 당장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어릴 적에 빚보증 때문에 이 꼴 저 꼴 다 보고 자랐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 둘 키우면서 평범하게 잘 사는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당시 남편은 이런 제 꿈을 존중해줬고 긴축하며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진데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주고 저한테 맞춰서 살아줬습니다. 용돈도 최소한으로 타서 쓰고 그 좋아하던 술도 끈타시피 하면서 저를 도와줬었죠. 결혼 첫 해에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2대로 여름을 보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 와중에도 사랑은 싹튼다고 결혼 2년차가 되던 해에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자녀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이른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거 잘 키워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또 팔자 편하게 애 키우겠다고 제가 집에서 쉴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친정이 빚도 다 갚아내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가고 싶던 대학도 포기했던 게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줬던 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다며 친정어머니께서 조리원 비용도 내주셨고 아이도 대신 돌봐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딱 2달 몸 추스르고 복직해서 맞벌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돈 모으는데 속도가 붙기 시작한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생겼다고 애 키워야 한다고 제가 덜컥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앞으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여태껏 애써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까먹겠다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선뜻 아이를 봐주시겠다 하니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고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매일 친정어머니가 아이 봐주러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게 거슬렸던 거였죠. 그걸 가지고
제가 친정하고 시댁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다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제가 뭐 저희 집에 오겠다는 시어머니를 오지 말라고 막은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저희 결혼할 당시에 시댁 들어와서 살라는 걸 거절하고 알아서 집 구해서 결혼식을 올린 걸 두고 아주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시며 저희 신혼집 집들이도 안 오셨던 분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는커녕 이참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 하셨던 분이죠. 그런 분이 저를 두고 친정만 편애하고 시댁을 배척한다고 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사이 나쁘게 지낼 수는 없으니 매달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그랬었죠. 저희가 찾아간다고 해서 저희를 뭐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신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네, 몸이 쑤시네 하면서 밀어놓은 집안일을 저에게 눈치 주면서 시키기가 일쑤였고 저희는 한푼이 아쉬워 아끼고 있는 와중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먹고 싶네, 저게 먹고 싶네 하면서 저희들 데리고 외식 나가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쓰게 만드는 게 일이었죠. 계산할 때가 되면 그깟 외식비 얼마 나온 걸 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며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으면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빈정대질 않나? 저보고는 사돈 다 늙어서 애나 돌보게 만들고 개고생을 시키고 있다며. 불효가 다른 걸 두고 불효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짓을 두고 불효라고 하는 거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애도 직접 키우고 시댁 들어와 살면서 돈도 아끼고 살림하면서 효도나 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친정어머니 고생시키고 있던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고생은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셨는데 왜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합가를 하자고 나오는데 그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시어머니의 악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싹 다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해댔고 저희가 시댁에 직접 찾아뵙는 날이면 그때는 아예 얼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갑질을 하고 그랬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며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악담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어머니라고 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멀뚱히 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남편의 심정도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식인데 언젠간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최대한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있던 거였죠. 저는 시댁 재산에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태 아무 지원 안 받고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얼마 지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남편 딴에는 자기가 결혼할 때 저보다 돈을 조금 해온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던 거라고 하지만 그깟 돈 얼마보다 중간 역할이나 잘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 또한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과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던 시기라 이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것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남편은 최대한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제가 시달리는 만큼 저희 어머니한테 잘했거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사람 앞에 앉혀놓고 대놓고 악담하는 것쯤이야 그냥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희 결혼 생활이 8년 차에 접어들 때쯤 대출을 더 받아야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원하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웠던 계획보다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았던 돈을 생각해보면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가까워오니 싫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친구가 전세 살고 빌라 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등급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집도 갖게 되었고 저도 남편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력도 쌓이고 월급도 넉넉하게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여전히 대출을 갚아야 하긴 했지만 결혼 초랑 비교해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뤄낸 셈이었죠. 이런 저희를 장하다고 칭찬해줄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또 합가할 생각은 안 하고 집을 샀다며 집들이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인 제 앞에서만큼은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로 날카롭게 굴던 시어머니였는데 언젠가부터 그 공격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때쯤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또 하고 방금 꺼낸 말을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 일이 잦았어요. 한 번은 식사 준비한다고 가스불을 켜놓았다가 냄비째로 태워먹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던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병원에 좀 한번 같이 다녀와 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두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를 만들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할까도 했지만 자꾸만 그 증상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설득하고 남편도 설득하고 심지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우한테도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치매였어요.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상황이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앙칼지던 시어머니가 자꾸 초라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잠시였어요. 아무리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며느리를 부려먹어야겠다는 마음은 까먹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네가 나 대신 네 시아버지 밥 좀 챙겨다오 하면서 저를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이 잔뜩 쌓여있는 건 기본 옵션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치매라는 병이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슬픈 병이잖아요. 그동안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정말 딱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도 엄청 우울해했고요. 저한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댁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락날락하면서 집안일을 해주는 건 불가능했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신경을 써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납작 엎드려 절이라도 할 기세로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왔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어머님 상태를 호전시킬 수도 있다던 희망적인 그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요 근래에는 화장실 실수도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꼭 주에 한 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밀린 집안일도 해놓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젠 화장실 실수까지 하게 되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 가지고는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아닌데 왜 간병인 부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한테 다 떠넘기는지 싶었죠. 남편도 종종 한 번씩 시댁에 들러서 얼굴을 비추긴 했는데 저한테 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한테는 그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던 와중에 제가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소원이긴 했지만 사실 당시에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둘째 계획은 거의 포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아이가 생겼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집을 이사하면서 대출도 새로 받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또 갓난쟁이부터 새로 한 명 더 키워달라 부탁드리기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둘째고 셋째고 낳기만 하면 당신이 다 봐줄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하지 말라고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하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주마다 한두 번씩 얼굴 비추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그걸 못 해드린다는 말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보다 더하며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살펴야 하는 이 시국에 둘째를 갖는 게 말이나 되냐며 니들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 가진 게 무슨 벼슬이냐고 네가 애를 가진 거랑 아픈 시어머니 돌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네 시어머니도 신우 가졌을 때 남편 키워내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집안어른들 모시면서 다 해냈다는 말을 보태면서요. 그걸로 모자라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 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처음부터 니들이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셨더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편하게 며느리 효도받으며 살아야 할 때에 떨어져 살면서 계속 고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이참에 더 늦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시댁 들어와서 시어머니 간호나 극진하게 해보라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어머님 고생시킨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이 제일 고생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님 간호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는 신우 이야기를 꺼냈죠. 자식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자꾸 저한테 바라시냐고요. 두 분한테는 신우가 있지 않냐고. 신우가 미국 간 지가 벌써 10년인데 아직도 졸업장도 못 따고 학생 신분이지 않냐고. 당장 비싼 돈 주고 유학 간 결과물을 가져올 생각이 없으면 당장에라도 귀국시켜서 어머님 간병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했죠. 아니면 신우 뒷바라지 해줄 돈으로 간병인을 구하던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냐고. 무작정 며느리한테 다 떠넘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을 꺼냈죠. 합가 때문에 언쟁하러 찾아온 게 아니고 둘째도 생겼으니 앞으로 어머님 돌봐드리는 일은 더 이상 못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라고 제 입장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내 남편이 중간 역할이란 걸 하는구나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너 지금 말 다 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다 하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냐 따지니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동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어머니 요양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신데 아픈 사람을 앞에다 두고 요양원을 보내라느니 어쩌라느니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치매 걸린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으면 네가 요양원 이야기나 꺼냈을 거냐며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이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이악 물고 버텨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한테 대답했어요. 치매 걸린 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다면 당연히 내가 모셨을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이니까 모셨을 거라고. 당신 말대로 어머님이 멀쩡하다고 생각되면 나 말고 당신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목에 핏줄을 벌겋게 세워서 있는 대로 소리를 떵떵 치던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긴 남자라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찌질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어머니 갑질을 견뎌내며 바쁜 시간이나마 쪼개가면서 시댁에 최선을 다했는지 싶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남자라서 못하는 거면 미국에 있는 당신 동생 불러다가 간병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미국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뭐 박사학위 딴다고 논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 졸업장도 못 따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미 실패한 유학을 포기시키는 게 뭐가 어렵냐고 했어요. 그냥 신우 유학 포기시키고 어머님 간병하라고 하고 시댁 전 재산 신우한테 물려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이후로는 남편도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사과하기가 싫었던 건지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집에서 저를 피하더군요. 불편한 걸 떠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방법 외에는 자기랑 풀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몇 주 지났을 때쯤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젠 신우까지 나서서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 상황에 둘째를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자기가 수술 비용이며 그런 거 다 내줄 테니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대번에 저는 너 지금 말 다 했냐? 미치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네 엄마 간병해달라고 지금 내 자식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냐고 저도 세게 한마디 했죠. 된통 저한테 말로 두드려 맞은 신우가 지 오빠한테 일러바치기라도 했는지 퇴근해온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내 동생이 뭐 틀린 말 했냐고 엄마가 저런데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싸움이 커지면서 한참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었어요.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죠. 병원을 가는 길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제발 그것만큼은 아니길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 아이는 세상 구경도 못 해보고 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 이렇게 된 거라면서 시부모님과 합가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몸 추스르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이 자식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도 시부모님 돈 때문에 눈치나 봤지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는데 뭘 잘못 먹고 와서 저러나 싶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냥 멍하니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치가 있으니 뭔가 안 좋은 낌새를 눈치챈 건지 병원비랑 그런 건 신우한테 보내달라고 할 테니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구청에 들러서 이혼 서류를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는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혼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시댁 앞에서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그제서야 시댁으로 따라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다른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준비해놓은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제가 집어던진 게 이혼 서류인 걸 알게 된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애를 아빠 없이 크게 만들 생각이냐며 애를 생각해서라도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에게 나는 이미 마음 굳혔으니 그걸 돌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집구석에 단 1분 1초도 있기 싫은데 이혼 서류 전해주러 온 거니 그렇게 알라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저를 쫓아와선 또 우리 아이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손자는 무슨 잘못이냐고 너 같은 건 애엄마 자격이 없으니 애는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 보고 살고 싶으면 이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겁을 주는데 사실 양육권을 포기하고픈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괜히 아이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간 그걸 빌미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까봐 알겠다 말하고 양육권은 포기할 테니 우리 아이 훌륭하게 잘 키워달라고 대답했죠. 제가 강하게 나오니 시아버지가 애를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우냐며 어버버버거리고 있고 남편도 악에 받쳐서는 나는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생각이 없다며 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맞불을 놓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어쩔 수 없겠다고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해야겠으니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죠. 대신 법대로 하는 만큼 미국에 있는 신우를 포함해 당신 식구들 전부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테니 그건 그렇게 알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편도 생각해보니 승산이 없는 싸움이란 걸 깨달았는지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결국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했고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돈도 더 많았고 아이가 앞으로 자람에 있어서 양육비 문제도 있었으니 집은 대출 남아있는 그대로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몸만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1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시작할 때 말했던 대로 혼자서 애 키우는 것부터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든 일 투성이이긴 하지만 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찮게 남편의 지인을 마주치게 되면서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올 법했는데 도무지 연락 한 통 오질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랑 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미국에 있던 신우를 불러내기로 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신우도 거기서 10년 동안 졸업장 하나 취득 못하고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었던 게 공부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시민권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으로 뻐기고 있었던 거랍니다. 신우도 생각이 있으니 자기가 미국에서 10년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에서 먹고 살 가망이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면 직장은커녕 결혼도 물 건너가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는 대신 시댁 유산은 전부 자기가 물려받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남편한테는 유산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시댁에 직접적으로 뭘 해줬던 건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는 것 말고는 전무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전부 자기 공 아니었겠냐며 여태까지 10년간 자기가 모신 게 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각서는 못 써주겠다고 나왔대요.
신우도 단호하게 그럼 오빠랑 아빠가 알아서 모시라고 한마디 했고 그 길로 가족들과 연 끊고 아예 미국에 눌러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아버님에겐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였던 신우가 사라지고 나니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아버님과 번갈아가며 밤낮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런데 남편은 곧 죽어도 일하고 돌아와서 어머님 간병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일부러 퇴근도 늦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짐을 시아버지한테 떠넘겼다네요. 견디다 못한 아버님은 간병인을 구할 테니 남편 보고 간병인 비용을 대라고 나왔다 하고요. 남편 월급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 빼고 나면 남편 월급에서 남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려던 계획도 무산이 되었고 어머님은 결국 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도 소원해져서 결국 견디다 못한 남편은 그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고 지금은 회사 근처에 코딱지만한 원룸 하나 구해서 거기서 혼자 먹고 자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한번 직접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오래오래 사셔서 더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을 괴롭혀 주셨으면 했죠. 그런데 제 이혼을 계기로 아예 온 시댁 식구들이 서로 연 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서 속으로 혼자 만족스러워했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따금씩 제가 너무했던 건가 괜히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는데 결국 저 꼴이 난 걸 보니 제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 마음에 걸릴 거 없이 저랑 제 아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31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올해 35살이긴 하지만 집안에서는 늦둥이라 그런가 시댁에 가면 애기 취급받는 막내나 다름없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나이차가 많이 나던 남편이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는데 집에서는 애기 취급을 받으니까 그 느낌도 참 새롭더라고요. 남편이로 아주버님 한 분 계시고 신우 한 분 계시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이 20대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70대 중반이신 어머님 밑으로 집안에서 첫째인 곧 50대에 접어드는 아주버님과 40대 중반인 신우가 있어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겠지만 남편과 나이차가 있는 신우가 더 무섭고 불편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다 보면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 신우나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 나이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남편보다 10살 많은 신우를 제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신우와는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로 중학생 아이 둘 키우는 신우를 사실상 명절 같은 날 제외하고는 만날 일도 거의 없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형님이 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신우도 시댁에 가면 자기도 똑같은 며느리라고 제가 느낄 고충을 이 집에서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남편도 아니고 어머님이나 아주버님도 아니고 바로 자신 아니겠냐고 해줬던 말이 기억나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어깨를 내어줄 테니 기대도 좋다고 하는 신우와는 결혼 후에도 자주 밖에서 따로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걱정했던 것보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예상치도 못한 아주버님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고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서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되셨던 분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는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라고 들었고 집안 첫째이기 때문에 없는 돈 털어서 신혼집도 마련해줬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그 집에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버님이 난리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동명의를 하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어깃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유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동생 결혼을 빌미로 제 욕심을 차리려던 거였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왜 이혼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욕심 많고 제멋대로고 사람 무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안 좋은 성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신혼집 공동명의를 하는 조건으로 자기 앞으로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예단하는 셈 칠하나요? 그 차를 해와도 집값 반 내는 거보다 싸게 먹히는 거라면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으면 손도 안 대고 코 풀 생각 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공동명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나이차가 많은 형님이니까 조금 어렵기는 했는지 딱 잘라서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다행이었던 건 어머님께서 네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서서 뭘 해오라 마냐 하냐고 남편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신우도 거들면서 오빠도 웃긴다고 얘가 차를 사와야 되면 자기들 탈 차를 사오면 되는 거지. 둘이서 알아서 하기로 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껴드는 게 무슨 경우냐고. 대놓고 저희 있는 데서 아주버님 면박을 주더라고요. 오빠가 차 끌고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외제차를 사오라고 하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버님이 별다른 직장도 없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가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결혼 전에 아주버님 타라고 7천만 원이나 하는 외제차를 사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아주버님하고는 영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아주버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아주버님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문제의 시작인 아주버님을 안 보고 지내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보러 가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거기에 일도 어머님 가게를 돕고 계시다 보니 가게로 찾아봬도 아주버님을 마주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 가게를 돕고 있기는 하지만 후계자 같은 성격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직원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 돈 축내면서 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최소한 그런 짓거리는 못하고 다니게 어거지로 데리고 다니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힘써야 하는 일 같은 거 있으면 도와주고 가끔 카운터 같은 거 봐주거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만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주버님한테 따로 월급은 주거나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고 있어봤자 술이나 퍼마시고 도박이나 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하셨지요. 간단한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어머님께 타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버님이 외제차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저희한테 뭐라도 하나 뜯어내려는 모습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시댁 식구들 선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쇼핑해서 사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버님 선물도 당연히 준비했지요. 적당한 가격대의 준명품 브랜드 가죽 지갑이었는데 받고 나서 영 떨떠름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혹시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하기를 자기는 이런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고 말을 하길래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데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어디 가서 자기 선물 사오려거든 앞으로는 돈으로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갑이 좋으면 뭐 하냐고 지갑에 넣고 다닐 돈도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남자라서 사회생활 하려면 현금 필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어머님 가게 도와주는 게 일이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도무지 생각해봐도 모르겠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물을 대놓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 말은 애교로 봐줄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 댁에 찾아뵈었을 때 어머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서 저희를 붙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못해도 한 달에 저 100만 원, 남편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보내는 게 도리 아니냐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는데 저희가 시어머니 부양하는 문제 걱정할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덕분 아니겠냐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님이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사실상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은 자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저희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직장도 없고 어머님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얹혀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나 있는지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게 하라는 말을 하길래 어머님 자리 돌아오시자마자 아주버님한테 그러면 보내라던 돈은 언제부터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반응하셨고 저는 제가 착각해서 실수했다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냐고 조금 여우처럼 어머님한테 아주버님이 꺼낸 돈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야기 다 들으시고는 얼굴이 둘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이제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지 동생한테 돈을 뜯어낸다고 하시며 저희가 있는데도 할 말 못할 말 다 꺼내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어머님한테 달라붙어서 뜯어말리긴 했는데 탈탈 털리고 있는 아주버님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좀 쌤통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저희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행동의 수준이 뻔히 보였기에 항상 제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한두 번씩 돈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사건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결국엔 아주버님 손으로 제 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간 적이 없었지요.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 냈으면 어떻게 제가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매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안 들킬 것도 들켜서 본전도 못 찾고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에게 항상 간파를 당했고 혹시나 아주버님이란 위치로 저를 깔아뭉개려고 하면 항상 어머님이나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방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의외로 아주버님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는데 딱히 무서울 건 없었네요. 그렇게 신혼 때부터 현재까지 아주버님이 몇 번의 꼼수를 부렸지만 제가 현명하게 대처해가며 사전에 방지를 했고 큰일로 키우지 않고 항상 좋게 좋게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아주버님이 이런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 정도인데도 일 크게 안 만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대처하는 저였기에 저를 더 아껴주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아주버님의 행동에 전에 없을 정도로 한판 크게 붙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연년생이고 올해 30이지요. 여동생이 대학 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잠깐 어학연수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교포 사업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학연수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생 결혼식에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그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연락이 없길래 여동생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자리도 잘 잡았고 신분 문제도 다 해결된 상태였는데 제 동생은 이 꼴저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이민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얼마 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서로 결혼식 때도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떨어져 지낸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여동생이 다시 제 옆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곁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자매끼리 못한 것도 해보고 그럴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 동생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이고 해서 남편 가족들과 해서 여동생과 자리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연 없이 지내온 형부인데 형부뿐만 아니라 형부 가족들까지 자리에 있으니 제 동생이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많았겠지요. 동생이 긴장하고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분위기 좋게 자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의 문제는 그날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번호는 알았지만 평소에 연락 한번 서로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그때 딱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전화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제 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더군요. 아주버님한테 전화 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내용이 제 동생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거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 일인데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내 선에서 잘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아주버님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부터 꺼냈어요.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을 만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제 말 뜻도 똑바로 이해 못하고 요즘 겹사돈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 마음이 아니겠냐 하면서 어려워 말라고 하더군요. 설마 제가 겹사돈이 될까봐 이러겠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그대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날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 여동생이랑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답니다. 그 뒤로도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걸 보니 제 동생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런데 아주버님 생각에는 언니이자 재수인 제가 두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못 만나게 회방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방해꾼 노릇 그만하고 이제 두 사람을 위해 양보하라고요. 동생이 윗동서가 될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아주버님이 일찍 결혼해서 이혼만 안 했어도 내 동생만한 딸이 있는 나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냐고. 둘이 만나는 게 아주버님 생각에는 말이나 되냐고 정도껏 하셔야지. 자꾸 이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소리를 했어요. 아주버님은 뻔뻔하게 저한테 데려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가 데려가 준다고 할 때 고맙다고 하고 보내는 게 마치 알리으려는 겁니다. 유학 다녀온 것도 모자라서 한번 다녀온 여잔데 30까지 넘었으면 평생 혼자 살 팔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데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진작에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아주버님하고 이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20살 차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군요. 50살 먹은 이혼남의 직업도 뭣도 없으면서 아직도 어머니 밑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냐고 제발 주제 좀 파악하라고 한마디 했네요. 아주버님의 님자도 붙이기 싫어서 아주버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동안도 일 크게 안 만들고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 구제해주고 싶으면 빨리 마음 바꾸라고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저한테 뻔뻔하게 큰소리 치기는 했지만 막상 지도 쪽팔린 건 아는 건지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말을 안 했나 봐요. 어머님한테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아주버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왜 아주버님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버님 일이라면 어려워하던 남편이라서 그런지 더 열이 받았는데, 남편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화는 안 내고, 아주버님 화를 풀어주면서 살살 달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처제가 형수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 동생한테 찝쩍거리지 못하게는 단단히 말해주긴 했지만, 아주버님한테 저렇게 나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그게 일을 해결한 거냐고 큰 소리를 쳤네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면서 저한테 계획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계획을 들으니까 우리 남편 제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믿고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을 다시 만난 건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이었어요. 아주버님을 불러낸 건 저였습니다. 주변에 마침 20살 차이도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동생 대신에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불러냈지요. 아주버님이 기고만장해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는 듯이 으스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도 소개받는다고 머리에 못도 바르고 제법 힘 좀 주고 나왔더라고요. 아주버님한테는 남편이 그분을 모시고 오기로 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했지요. 시계 봤다가 창밖을 봤다가 아주 떨려서 죽겠나 보더라고요. 이윽고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 옆에 동행하신 분을 보더니 아주버님 얼굴이 아주 당황해서는 표정이 다 일그러지더군요. 남편이 데리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절친한 고향 후배로 남편이 이모라고 부르고 따르는 분이셨으니까요.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님이 깨어있는 분이라 한 번 다녀온 사람도 괜찮고 20살 차이 나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냐 하면서 좋은 자리 주선해봤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써 만든 자리니 잘 애보라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일어나서는 우리들은 이만 빠져주겠다고 하고 가게 밖으로 향했어요.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가는 저희를 따라 나와서는 상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저희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런데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같이 남편의 계획 아래 아주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님의 고향 후배분도 어머님도 신우도 남편의 계획 아래 아주버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고 고향 후배분도 어머님 도와주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냐며 흔쾌히 남편의 계획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마주치자마자 얼음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곧장 아주버님 뺨싸다기를 올려치시면서 첫째라고 오냐오냐 키워준 내 잘못이다 하시고는 너 사람 되는 꼴 보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겠다 큰 소리를 치셨어요. 곧바로 네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집에서 챙겨나온 아주버님 짐가방을 던져줬습니다. 그 집이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받은 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돈 흥청망청 쓰고 도박 때문에 이혼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 명의를 넘겨줬다간 그 집 날려먹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명의로 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쌍하다 생각해서 먹고 살게는 해주고 있었는데 저대로 뒀더니 아주 고삐 풀린 망나니가 되었다며 제 여동생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우겼던 게 화근이 돼요. 이참에 크게 결심하고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 때문에 제가 제일 고생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아주버님이 안 좋은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인지 저렇게 안 되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아주버님과 13살 차이 나는 동생인 남편을 두고 비교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남편한테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생각하여 아주버님 일에만 유독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버님한테 말 한마디 못할 때마다 고생하는 게 자기가 아닌 저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다고.
두 번 다시 아주버님이 저에게 그 어떤 짓도 하지 못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행동 똑바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더군요. 어머님도 나중에 저에게 따로 사과를 해주셨고요. 아주버님은 한동안 짐가방만 들고 주변 아는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서 신세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다시 아주버님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버님이 이번 일로 사람이 변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편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주버님이 돌아온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는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올해 36살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하게 된 결혼이니만큼 좋은 짝을 만나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물 건너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과거 저희 아버지께서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정말 안 좋아졌었거든요. 어찌어찌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졸업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후 취직하고부터는 거의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죠. 그 덕에 한참 남들은 결혼 준비할 시기에 돈 번다고 홍기를 놓쳐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10년 가까운 세월, 내 가족이 노력해서 2년 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이 사라지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그때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대해선 거의 반쯤 자포자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태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냐고. 결혼은 내 인생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하나같이 다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은 점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하고나 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늦게 하게 된 결혼이니만큼 그만큼 좋은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게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있고 공무원 일을 한다 하니 못해도 7급 정도는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이 먹도록 내내 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태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성격에 맞지도 않는 영업일 하는 게 너무 지쳐서 뒤늦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지요. 결혼을 그 나이 먹도록 못한 것도 딱히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뒤늦게 시작한 시험 준비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어서 그랬던 거였다 해요. 저희 2사람 다 이미 만남을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데이트하면서 은연중에 서로의 집안 이야기라든지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결혼을 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9급 공무원이었다 보니 수입만 두고 본다면 제가 거의 2배 가까이 좋기는 했어요. 저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페이가 세다 보니 공무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아놓은 돈만 두고 보자면 저는 이제 막 가족들 빚 청산하고 2년 전부터 겨우 모으기 시작했던 거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거기에 제 직장 특성상 제 이름으로 학원을 차리지 않는 한 수명이 짧은 직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인 남자친구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암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벌이가 2배 가까이 좋다고 한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때 직업과 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나 가정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맞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른 직장을 구해보던가 좀 더 일찍 시험 준비를 하지 그랬냐 하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 남자친구도 가정 형편에 얽힌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보니 당장 어려운 형편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영업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노릇을 했어야 했다 보니 적성에 안 맞는 걸 알았다고 한들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았었다네요. 경력이 쌓이면 이직이 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배운 일이 영업일밖에 없었다 보니 이직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영업일 자리밖에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이 먹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자니 뽑아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그때 작심하고 시작한 게 공무원 준비였다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어야 했다 보니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장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용케 공무원 시험을 칠 결심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예비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남자친구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바로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비 신우가 따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라면서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시집을 잘 가려면 일단 이뻐야 한다고 그 피 같은 돈으로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머리하고 꾸미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는 식이었다더라고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당연히 예비 신우가 그렇게 동생 돈으로 꾸미고 다니면서 돈 많은 남자 물어다가 결혼을 해서 집안 형편 좀 피게 만들어주게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 덕에 여유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데 시집을 가기는커녕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랍니다. 30살이 넘어서까지 돈 많은 남자 꼬신다고 그러고 다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예비 신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 때문에 동생인 남자친구가 고생을 했으니 이제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라 말하곤 공장 같은데 나가면서 집안 살림에 돈을 보태기 시작했다 해요. 그 덕에 남자친구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요.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좀 있었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 같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이나마 알뜰하게 모아서 전부터 모아놓은 돈과 합쳐 8천만 원을 모아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도 부모님 부양한다고 고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도 괜찮았고 남자친구가 젊은 나이에 가장 노릇한다고 고생한 만큼 예비 신우가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니까 홀어머니라고 해서 앞으로 모시고 살 일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지요.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했다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저희 집도 아버지 앞으로 있던 큰 빚은 다 갚은 상황이긴 했지만 두 분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여지껏 고생한 게 있는데 두 분 노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모시고 살고 그래야겠다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제 상황도 이야기해줬지요. 남자친구도 제 말을 듣고 절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고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은 시절 가장 노릇하느라 청춘을 바친 게 있는 만큼 앞으로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요. 대신 누나, 그러니까 예비 신우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셔야 할 테니 그때 돼선 예비 신우가 50만 원, 자기가 50만 원 해서 어머님한테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생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구급 공무원 월급에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긴 하지만 저 또한 저희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보내드리면 공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말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자마자 가족들한테는 5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장 찍고 각서까지 써야 했었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 싶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결혼 준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예비신우가 난데없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입니다. 그게 예비신우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처음 들은 지 3개월도 안 지나서의 일이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들 혼전 임신 소식이면 모를까 난데없이 혼전 출산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죠. 예비신우가 가진 아이의 아빠가 이제 나이 30 먹은 사회초년생 남자였다는 사실부터 놀라웠어요. 공장에서 신입으로 들어온 그 남자한테 일을 가르쳐주다가 어찌저찌 다른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나 본데, 아무튼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쪽 집에서 암만 아이가 생겼다고 한들 양육비를 내주면 내줬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을 마음먹은 여자랑 결혼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쪽으로 설득해보려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시기를 놓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 예비신우 인생도 기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누나 병원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자기 누나 일이고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불쌍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신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챙겨주기 시작하니 제 딴에는 그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괜히 애꿎은 예비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하는 이야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죠. 왜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거든요. 신우 앞길 위해서 신우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 키워오라는 집 이야기요. 저희야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한참 그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따금씩 카톡으로 자기 조카 사진 보내면서 아이가 너무 천사 같지 않냐 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해대니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머릿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없으니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처럼 직접 물어보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불러다가 대놓고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우 아이를 대신 키워줄 생각이 있느냐고요.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안 한 신우가 아이가 생겼다고 애를 며느리한테 대신 키워달라는 집이 있더라. 심한 데는 호적에만이라도 올려달라 하는 집도 있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돼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지. 당신 집이 그런 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최대한 좋게 좋게 남자친구 기분 살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껄껄 웃더니 어디서 뭘 보고 왔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그럴 일은 없으니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절대 자기한테 애 키워달라 떠넘길 일 없다면서요. 솔직히 집안 형편이 저런데 30살까지 인생 계획이 부잣집 남자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인생 역전 하겠다고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 거 생각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30살짜리 직장 동료 꼬셔다가 애까지 만들고 집안 반대에도 어떻게든 결혼을 하겠다고 질질 시간만 끌다가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된 거. 그거 두 개만 봐도 충분히 예비신우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누나라고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며 싸고 드는 거 보니 참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노파심에 물어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차 남자친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도 없을 거고 예비신우 아이 관련해가지고 대신 키워주니 호적에 올리자니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한 거 맞냐고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몇 번의 같은 대답을 듣고 대화를 잘 끝내긴 했는데 이게 말만 저렇게 한 거지 죄다 말장난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었어요. 본식 빼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딱 하나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고 한들 제 나이 36에 4천, 남자친구 나이 38에 8천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비용 같은 거 제외하고 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저희들 나이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게다가 제가 학원 개업은 고사하고 이 선생님 일을 몇 살까지 더 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도 있고 남자친구도 이제 9급 공무원 된 지가 2년 차밖에 안 되었다 보니 월급도 넉넉하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50씩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 100만 원 하고 시작하는 건데 다 늦어서 결혼한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욕심내서 감당도 못할 집을 사는 것보다야 10평 남짓한 구축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투자 가치도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집을 찾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들은 하나같이 다 매물이 없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서 작은 평수 집이 오히려 더 거래가 활발하다는데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까지 한 달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도 신혼집을 아직 못 구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권이긴 하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고 조건도 꽤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지은 지도 좀 된 집이긴 하지만 주변에 대형계 바로제도 있고 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버티고 살고 있으면 그때쯤에는 돈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 투자 가치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학원과는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꽤나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거리도 딱히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 단점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생각했고 여차하면 학원이야 그쪽 지역도 몇 개 있던데 아예 집 근처로 새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혼집 구하는 게 워낙에 고역이었다 보니 제 마음속으론 거의 이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만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해서 대출 알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곧바로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을 구경도 안 해보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라서 엄청 멀게 느껴져서 그런 건가 싶어서 설득도 해봤죠. 지하철 노선도 켜다가 당신이 지금 어머님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내가 신혼살림 차리자는 그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10평 평수가 작게 느껴지긴 해도 당장 우리 둘만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주변에 있는 재개발호재도 하나씩 찾아다가 다 보여주고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그 집을 파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자친구는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다 저도 답답해서 그럼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디서 지낼 거냐고 결혼식 올리고도 각자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살림할 거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면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다른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알아온 집에는 일단 가계약금만 걸어놓자고 만약 일주일 뒤에도 다른 사람이 계약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자기도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시 찾아가서 남자친구는 모르게 그냥 계약금 걸어놓고 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더 좋은 매물이 나올 리는 만무했고 제가 찾은 그 집은 정말 2번은 나오지 않을 좋은 매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체각이라도 하면 정말 배가 아파서라도 몇 날 며칠 잠을 설치겠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따지고 보면 저도 남자친구를 속인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야 두 사람의 더 좋은 앞날을 위해 그랬던 거지 말장난까지 해가면서 자기 혼자만 이득을 보겠다고 속인 건 아니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하니 일주일 지나가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부동산 연락도 없었고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그 집 이상의 가치를 하는 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어서 미리 계약금 걸어놓은 사실도 말해주고 신혼집도 그 집으로 정하자고 아예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자기가 먼저 연락하려고 그랬다며 내일은 밖에서 만나지 말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겸사겸사 예비신호 인사도 시켜주고 조카도 보여주고 그러겠다면서요. 그날까지 제가 예비신호에 대해서 말만 들었었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그때야 남자친구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를 집으로 불러내는 건가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비신호와 그 아이 관련해서 남자친구하고는 이야기도 다 끝난 상황이었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 생각 없고 용돈 50만 원 드리는 걸로 끝내자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출산이다, 몸 추스린다 어쩐다 해서 예비신호를 직접 만났던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겸사겸사 인사나 시켜주려는 건가 보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과일 이것저것 사가지고 들고 갔죠. 어머님이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작년부터 과일값이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올해는 과일 구경도 못 해봤다길래 그거 생각해서 종류별로 잔뜩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조카를 안아들고는 이제 왔냐고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애를 안아들고 있는 꼴을 보니 엄청 어색한 게 자기 조카 이쁘다고 해서 집에서 따로 애를 봐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안심이었죠. 내가 예비신우라도 저렇게 뭐래도 어설픈 사람한테 내 자식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안 들겠구나 싶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날이 예비신우를 처음 본 날이었는데 나이가 40인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예쁘긴 하더라고요. 괜히 부잣집 남자 만나겠다고 그러고 다녔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길래 엄청 말 많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말수도 없고 조용하니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결혼하고 나서 부딪힐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이야 진작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다 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꽤나 좋은 분위기 속에 집에서 식사를 마쳤고 예비신우가 직접 가서 제가 사온 과일도 깎아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나한테 안 시키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은 생각들만 하고 있었죠. 대충 자리가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저는 말 꺼낼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금을 상의 없이 걸어놓은 게 제 발 저리긴 하더라고요. 암만 좋은 의도로 그랬다고 한들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했다고 말을 꺼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서로 할 말도 떨어져서 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우리 집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질문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 뭐 바뀐 거 없냐고 하길래 구석구석 돌아보니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랑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껏해야 도배랑 장판 정도지만 집이 전반적으로 환해졌더라고요. 벽지 안이나 가구 뒤쪽으로 묵은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생겼으니 그런 것 때문에 바꿨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대충 어색하게 좋아졌네 하고 한마디 대답하고 말았죠.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집 구경 좀 시켜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 뭐 50평 넘는 호화저택도 아니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고개만 돌려도 집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을 가지고 구경을 시켜준다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이 껄끄럽고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사실 그 집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왔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머님이나 예비신우가 혹시나 중간에서 내 결정이 틀린 게 없다고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걸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차피 일주일 지나서 다른 좋은 매물이 안 나오면 그 집에 신혼살림 차리는 걸로 하지 않았냐고요. 약속한 일주일은 다 지났고 다른 매물 나온 것도 없지 않냐고. 놓칠 수도 있었던 좋은 집 붙잡아 놓은 건데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냐 하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좋은 매물이 없긴 왜 없냐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집 구할 수 있다고. 괜히 상의도 없이 저 혼자 결정해서 아깝게 계약금만 날려먹게 생겼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저보고 따라와 보라 하더니 안방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는 어머님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문 안쪽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가구 하나,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빈 방이 되어 있었어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집이 뭘 두고 하는 소리인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하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말투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방 크기만 두고 보면 제가 계약했다는 그 집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기 차이도 나지 않는다고. 둘이서 사는데 집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냐며 그 말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혹시나마 예비신우나 예비시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집을 미리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지요. 방까지 비워놓은 걸 보니 두 사람도 한통속이라는 소리인데 그 상황에 두 사람 기분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것도 없겠고 그냥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 바로 말을 꺼냈죠.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말했고 당신 누나 아이랑 연관되는 일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 바꾼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자고 방까지 비워놓았는데 말 바꾼 게 없기는 뭐가 없냐고 바로 따졌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가 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미리 제 반응을 예상하고 연습이라도 한 건지 그럴싸하게 청산유수처럼 뱉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일단 어머님이 전세 계약을 먼저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을 전세 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집주인은 자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우리 맞벌이하러 나간 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시간 나면 예비신우애도 봐주시고 할 거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집안일 대신 해주는 그 노동력을 월세 대신 받는 셈 칠 거라나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어머니가 내 집에 새들어 살게 되는 거니 따지고 보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렇게 되면 자기는 또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기로 했던 거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냐대요. 매달 50만 원씩 못해도 20년은 드렸어야 할 텐데 그걸 따지고 보면 딱 지금 우리 모아놓은 돈만큼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였지요. 또 같이 한 집에 산다 뿐이지 우리가 누나 애를 대신 키우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누나가 누나 애를 직접 키우는 거고 어머니가 도와주시기까지 하니 우리는 조카 관련돼서 뭐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였죠. 그러니 자기는 말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게 얹혀 사는 게 되고 애는 애엄마가 직접 키우는 꼴이니 자기가 했던 말에 거짓이 하나 없다고 하는데 말장난을 해도 정도가 있지 어이가 없어서 뭐라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길로 제 짐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보니까 제가 사온 과일 중에 사과 몇 개랑 천혜향 몇 개 남아있길래 그거 먹으라고 두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그것도 제 가방에 꾸역꾸역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예비신우는 염치라도 있는 건지 나가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남자친구가 쫓아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안한 거보다 가족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체면을 찾고 있는데 참 결혼식 3주 앞두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구나 싶은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꺼낸 변명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아이 태어나는 거 보고 몸조리 한다고 며칠 알아놓은 거 보니까 갑자기 집안 가장 노릇하면서 없어질 뻔했던 효심이 살아났는가 봅니다. 어머니가 누나랑 자기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당장 아빠 없이 자랄 조카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우리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한 집에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이 결혼할 뻔했던 사이라고 제 팔을 붙잡고 있는 것도 열불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제 가방을 휘둘러서 남자친구 얼굴을 한 대 쳐버렸죠. 난데없는 공격에 남자친구가 으억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참을 만큼 참아서 그랬나 무슨 방언 터진 것 마냥 입에서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누가 영업사원 출신 아니랄까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해놓으면 진짜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갈 줄 알았냐고요. 차라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누나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질 때까지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그러는 쪽으로 내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머님 고생한 것도 알겠고 가족들 곁에 살면서 가족들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다고요. 근데 그거 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 하려거든 혼자서 실컷 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디서 자꾸 달달한 향기가 올라오길래 보니까 남자친구 집에서 나올 때 가방에 챙겨놓았던 사과가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가방 안에 과일 집어넣어 놓은 것도 까먹고 그걸로 남자친구 얼굴을 후려갈겼던 거였어요. 어쩐지 가방으로 한 대 맞았다고 바닥에 주저앉는 게 생쇼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파서 주저앉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뺨을 한 대 올려붙일 걸 괜히 애꿎은 가방 하나만 버리게 생겨서 기분만 더 나빠졌네요. 아무튼 그 후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오고 남자친구한테도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예비신우한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자기라도 같은 집에 안 살면 동생 용서해주고 그냥 결혼할 생각은 있느냐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더군요. 언니라면 그렇게 하시겠냐 되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그냥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결혼식 3주 앞두고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도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걸어둔 거 날려먹게 돼서 아깝다는 생각이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냥 이참에 저도 굳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참에 독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남자친구도 계속 가족들하고 붙어 지냈다 보니 마지막에 다시 가족들이 눈에 밟히게 돼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조금이나마 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그 상대방이 제가 남자친구한테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냥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김에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출받아 그 집을 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기운이 좋은 건지 이사 오자마자 좋은 일도 몇 개 생겼어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걸 고려해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 학원에서 저를 좋게 봤는지 부원장 자리를 제안해왔거든요. 월급이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원 규모도 더 작다 보니 벌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일은 사라졌으니 참 다행이다 싶네요. 어쩌면 저한테 결혼은 평생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괜히 급하게 결혼하려다 내 인생 망칠 뻔했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데 조바심 내지 않고 모든 일을 다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놈의 효자 노릇은 말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